안녕하십니까. 자기계발과 진로 설계. 오늘은 제7장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에서는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부분, 그래서 윈윈 갈등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기호를 보실까요? 네, 학습 기호에서 진로 설계와 예비 직장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대인관계 능력과 그 중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대인관계 능력 중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이 만나야 하는 갈등 상황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갈등의 원인과 유형, 기능에 대한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특히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 갈등 관리 전략의 과정과 방법을 대해 검토한다. 또한 윈윈 갈등 관리의 사례를 통해 적용해보고 실습을 해보며 자신의 갈등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그렇다면 대인관계 능력이 필요합니까? 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을 드릴 수 있겠죠.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인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서는 사람 관계가 꼭 필요한, 그러다 보니까 이 대인관계를 우리가 꼭 알아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크고 작은 집단에서 소속되고 그 집단의 구성원과 얼마나 관계를 잘 맺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의 심리적 안정을 미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새 학기를 맞이하고 한 구성원들이 모였지만 처음에 그 구성원들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말 걸어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다가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공부와 별개로 대인관계에서 맺어지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학교가 가기 싫기도 하고 또 학교가 가고 싶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 성인이 되어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발달 단계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다 인행사 공부를 하셨을 텐데 제일 그 중점이 되는 부분이 프로이드와 에릭슨의 발달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서 우리가 대학생일 때는 거의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 그 시기이죠. 그래서 20에서 35.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나이를 초월해서도 있지요. 근데 우리가 왜 이 시기가 대학 청년기 시기가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청소년기까지는 가족으로 학교로 또 학교에서 또래 집단을 이제 교제하면서 사귀게 돼요. 처음에는 부모의 품 안에만 있다가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면서 또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또 학교 갔을 때는 학년기 때에는 또래 관계가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자아 정체감이 형성이 되고 나면 20대 35세까지의 청년기 시절에는 사람 이성을 사귄다던가 사람 관계에서 친밀함을 느꼈을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사귀지 못하거나 연인과 헤어지거나 근데 헤어졌을 때 내가 다시는 누굴 사귀나 봐라. 그래서 아무도 내 마음에 들이지 않는 그럴 때 고립감을 느끼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올라가기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친밀감이라는 것은 정말 누구에게나 다 직장 생활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다. 이 친밀감이 형성이 되어야 마음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또 편안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일도 잘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고립감이 높아지는 사람들은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서 생산성으로 가기가 어렵고 정체로 가는 부분들이 어려워요. 사람들의 내면적인 내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또 회사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또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 수 없겠죠.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또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메슬로의 욕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지는데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욕구 위계 이론의 메슬로우의 욕구에서 첫 번째는 생계의 욕구가 있습니다. 생리적 욕구죠. 생계의 욕구가 아니라 생리적 욕구, 생존을 위한 욕구예요. 이 생리적 욕구에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러니까 먹는 것이 들어가겠죠. 삶에 대한. 그리고 섹스와 같은 성에 대한 것도 생리적 기본적 욕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채워지면 안전의 욕구로 가죠. 그리고 그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면 소속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래서 소속과 사랑의 욕구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조금 난 자존감의 욕구, 존중받고 싶은 욕구, 그게 자존감의 욕구로 형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욕구가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까지 이렇게 오셔서 공부를 하는 거는 여러분의 자아실현에 대한 부분을 하고자 하는 부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내가 뭔가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를 통해서 내가 어떤 직장을 가져서 자존감 아니면 존중감, 이런 욕구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단계인가를 살펴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실까요? 이거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이거 제가 중간에 삽입한 영상이라서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요 그림이 사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사진 속의 아이는 기아의 굶주림 속에서 그 앞에 있는 천막에 음식을 나눠주는 곳을 가기 위하여 길을 나선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뭐가 보이시나요? 독수리가 보이죠? 독수리는 살아있는 것을 먹지 않는다고 해요. 죽어서 죽을 때 그걸 이제 뜯어 먹는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저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이것을, 이곳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곳에, 어, 수단이죠. 수단이라는 곳에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케빈 카터라는 사진작가가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건 이제 퓰리처상의 수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은 되게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맞아요. 이 아이가 가서 음식을 먹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먼저가 아니냐, 사진을 이렇게 찍어야 되는 게 맞았냐, 라는 한 부분이 있어서 되게 여론의 몰매를 맞기도 했는데, 또 이 사진 한 장을 통해서 그 수단이라는 나라의 실정과 또 지금 어려움을 다 전 세계에 알려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진 한 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케빈 카터는 이 사진 말고도 또 다른 사진을 한 장 더 찍었었는데, 비록 그 비난을 많이 받아서인가요?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죠. 그때 이 아이가, 우리가 이제 딴 길로 샜는데, 이 아이가 지금 그 메슬로우의 욕구로 보면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네, 생리적 욕구. 먹어야지 살잖아요. 안전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난 거예요. 그 길을 내가 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먹고자, 살고자 그 길을 나선 거예요. 어, 배가 채워져야 내가 안전한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는 어, 일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사실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많지 않죠. 아니, 만일에 있을지라도 매번 일을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이유는
나의 생계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또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이 욕구가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요?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서 어때요? 아, 안전한가? 여기 괜찮은가? 내가 여기 다녀도 되는가? 이 직장 괜찮은가? 안전의 욕구를 계속 살피죠. 근데 그게 일에 대한 업무에 대한 안전의 욕구만 살피나요?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어떤 욕구? 아, 이 사람들하고 내가 관계를 잘하나? 내가 여기에서 안전한가? 내 마음이 일할 수 있는가? 이런 안전의 욕구를 자꾸 탐색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럼에 따라서 괜찮아 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거기서 연애도 하고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대인관계는 기본적인 매슬로의 욕구의 단계에 따라서도 그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업 기초 능력으로서의 대인관계 능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이란 직장 생활에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조직 내부 및 외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에 보면 하위 부분을 보시게 되면 팀워크 능력, 리더십 능력, 갈등 관계 능력, 협상 능력, 고객 서비스 능력 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팀워크 능력은 팀 구성원끼리 조직 구성원들의 목표를 공유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 능력은 팀 구성원들이 업무 향상에 도움을 주며 동기화시킬 수 있고 팀의 목표 및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리더십은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팀 구성원들이 있으면 팀 구성원들의 강점들을 활용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다 조화롭게 가져갈 수 있는 더 높은 목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갈등 관계 능력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팀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원만하게 조절하는 능력. 이게 뭐 상사로서 조절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갈등을 어떻게 조절할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내 스스로가. 그게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 다음에 협상 능력. 직장 생활에서 협상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상황에 맞는 협상 전략을 선택하여 다른 사람과 협상하는 능력입니다. 네, 고객 서비스 능력은 직장 생활에서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대응법을 마련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입니다.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여기가 조금 횡성이라는 지역이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서비스가 사실은 되게 약해요. 무뚝뚝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에 큰 병원에 갔을 때 받던 서비스 경험해 봤잖아요. 그 경험을 하고 시골에 나와서 병원에 갔을 때 거기에 간호사라든가 그 우리한테 고객 서비스를 해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네. 아, 이게 맞나? 서비스가 맞나?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서 있든 내가 받았을 때 좋으면 내가 어떤 직장에 있든 그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갈등 관리 능력에 대한 부분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관리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으로 대인 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갈등을 원만히 조절하여 관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조직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갈등이 심화되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직이 와해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갈등을 인식하고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 또한 필요하고 집단 또는 조직에서 소속되어 있는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원인, 과정, 유형, 전략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다면 갈등이란 무엇일까요? 어, 칡나무의 갈자와 칡나무는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감아 올라가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아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거는 서로 얽히고 얽혀서 풀지 못하는 상태를 갈등이라고 한답니다. 한쪽으로만 올라가다 보니까 또 다른 한쪽과 계속 자기 방향으로만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이 갈등이라는 거는 풀리지 못하는 상태를 갈등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갈등의 유발 요인으로 보면 개인의 성격 차이와 같은 주관적, 심리적 요인도 있고 조직이나 개인 간의 목표, 가치관, 역할, 기능, 의사소통 차이가 갈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달라요. 근데 자꾸 갈등에서는 뭐냐면 너와 내가 다름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너와 나는 틀리다 라고 하다 보니 어떤 부분들이 발생이 됩니까? 갈등이라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맞고 틀리냐.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자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분배할 때에 대한 부분에서 보상 체계로 인한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도 있고 또 집단 내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의 의존도가 높을 경우에 또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죠. 그래서 조직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특성에 따라서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도 상이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갈등의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하게 아주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면서 발생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많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능히 그렇게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라빈슨의 갈등 유형 유발 원인을 보면 첫 번째로는 의사소통의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또 강한 리더십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에 되게 잘 맞춰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강한 리더십을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죠. 또 우유부단하게 아주 잘 해주는 리더십이 있다고 해서 다 모든 사람이 평안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느슨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리더십의 스타일에 따라서 갈등 요인이 달라진다. 그리고 조직 규모나 관료제 근속기간, 참여, 평가 기준과 보상 시스템의 차이, 권력 상호 의존성 등이 포함된 구조적 차이나 세 번째로는 퍼스널리티의 속성, 또 역할 만족, 지위 브릿지, 목표의 차이, 지각의 차이 등을 포함한 개인의 차원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되게 무궁무진하죠. 여러 가지 부분에. 그럴 때 내적 갈등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 갈등에서는 접근과 접근 갈등, 양쪽 모두 매력적인 대상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어떤 두 가지가 있을 때 서로 그것이 둘 다 너무 좋아요. 그럴 때 선택할 때 접근과 접근 갈등, 회피와 회피 갈등, 양쪽 모두 매력적이지 못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우리가 뭔가를 하라고 하는데, 이거 하자니 이것도 힘들 것 같고, 저거 하자니 저것도 내가 자신이 없고, 매력적이지 못할 때 선택할 때 갈등이 있다. 또 접근 회피 갈등. 하나는 바람직한 목표에 달성하는가 동시에 하나는 그렇지 못할 때 생기는 갈등이 있다. 내적 갈등에는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외적 갈등에는 목표에 의한 갈등, 그리고 역할에 의한 갈등, 감정에 의한 갈등이 있는데 첫 번째 목표에 의한 갈등에는 나와 타인 간의 목표가 상이하게 달라요. 그래서 생기는 갈등.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달라서 생기는 갈등.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저걸 주제로 해서 간대요. 그랬을 때 생기는 갈등이 있다. 그 다음에 역할에 의한 갈등. 서로 역할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갖고 있어서 생기는 갈등. 내가 이 부분을 부여했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는 나는 더 다른 것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그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생기는 갈등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 네. 그리고 감정에 의한 갈등. 불신, 거부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상호작용하는 갈등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속으로 막 삭히는 거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감정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거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막 거부하고 행동으로 거부하고 이러다 보면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안 맞아. 감정적인 게 서로 계속 쌓이는 거죠.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갈등 유발 원인인 여러분과 가장 친한 아니면 조직사에서 나하고의 갈등 관계가 있는 사람하고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지금 겪고 있지?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저도 그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많죠. 가족 내에서 언니와의 갈등이 있고, 또 뭐 어느 조직사회에서의 갈등이 있고, 근데 제가 갈등을 느꼈던 부분들은 인정의 욕구에 대한 갈등들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인정의 욕구. 어, 나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것들을 안 알아줄 때에 대한 어, 이건 감정에 의한 갈등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목표에 의한 갈등으로도 이게 전환이 되기도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누구는 저렇게 하겠다고 해서 내 거를 되게 이렇게 터부시하거나 무시한다고 느낄 때, 존중받지 못할 때에 대한 그런 갈등들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저는 되게 회피했던 사람 같아요. 회피를 많이 했던 사람. 그래서 아유 내가 참지 뭐. 그리고 아예 말하지 말지 뭐. 이렇게 해서 갈등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근데 내 내면 안에서는 갈등이 계속 증폭되어서 표정이나 또 아니면 행동에 좀 세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나의 반성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는 갈등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은 개인 및 타인, 조직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감정적 행동을 유발하여 대인관계를 저해합니다. 갈등 같은 경우는 그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조직에 대한 분위기까지 또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팀워크가 영향에 많은 지대한 부분들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역기능을 갖게 되는 부분도 있지요.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갈등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갈등은 나쁜 걸까요? 저는 요즘 들어서는 먼저는 갈등이 다 나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즘 들어서는 갈등은 필요하다.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 보면 우리의 욕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노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부분들에 다시 생각해 보고 자극시키고 변화시키는 매개체가 된다라는 부분에 저도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갈등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대인관계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숙제라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략과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도출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갈등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매몰되어 있다면 그래서 어쩌라고 앞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방향을 좋게 가져갈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갈등의 기능 여기까지 하고 2차 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